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화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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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통량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저는 차 막히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교통량이 증가되니까 사고 나는 일 때문에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요, 지난 3년간 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휴가철에 이 고속도로 이용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경찰청이 오는 8월 19일까지, 그러니까 휴가 많이 가시는 기간이죠. 8월 네. 19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교통량이 몰리는 기간 동안 특별 관리를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요,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거기다가 안전띠 미착용 같은 것을 단속할 방침이고요. 또 이 졸음운전에 취약한 시간대 있잖아요. 네. 그 시간대에는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와 계도 활동도 벌인다고 하네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휴가랑 고속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부산 같은 데 여행을 많이 갔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 있는. 근데 뭐 길이 막혀가지고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가는 동안 뭐 노래도 부르고 끝말잇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근데 휴가철에 교통사고 없이 다녀와야지 이건 소중한 추억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찰나의 사고가 행복한 휴가를 악몽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들 휴가철 교통안전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로교통하면은 네. 저 어렸을 때 양 기자님 얘기한 대로 가족끼리 이제 차를 타고 아빠가 이제 운전을 하시고 이제 경주에 갔어요. 경주요. 네, 네. 그래서 경주에서 이제 호남 쪽으로 넘어간 거죠. 88 고속도로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가 7, 8월에 태풍이 오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와. 차창으로 정말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또 좁았어요, 예전에는. 네. 1차선, 순식간에 정말 물이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로 위에서 우리 일가족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지금도 도로 위에서는 혹시 그런 일 생기지 않을까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명절에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기차 KTX 이런 것도 없을 때 대전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10시간 넘게 걸렸던 대전까지. 기억이 대전이.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저도 어린 마음에도 걱정이 됐던 게 아빠가 운전하시다가 졸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맞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 많이 밀리는 거 피하시려고 또 밤에 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참 이 야간 운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이 부산에 놀러 가는데 이제 저희가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까지 네.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거든요. 물론 차가 많지 않아서 빨리는 갈 수 있었지만 약간 무섭더라고요.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다르죠. 않고 다들 네. 고속으로 달리니까 저희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휴게소 나오면서 저희가 주유를 했어요. 네. 근데 주유를 할 때 저희를 스쳐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질러서 간 차. 근데 이제 저희가 주유하고 나와서 얼마 안 가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쌩쌩 달리던 차였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 차가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완전히 뭐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너무 위험하다. 진짜 야간에 고속도로는 조심해야겠다. 그러네요. 조심해야 돼요. 네. 경찰청의 뭐 순찰,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법을 봐야 되죠? 네, 오늘은 도로교통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또 제거를 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도로교통법 하나만 딱. 근데 이것도 방대하기 때문에 네. 휴가철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교통안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국회 발의헌안 어떻게 되죠? 네, 도로교통법은요, 현재까지 총 184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39건이 처리가 되고 145건이
가지 기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휴가를 즐기며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휴가 기간, 이 기간이 되면 보통 때보다 얼마만큼 교통사고 증가가 됩니까? 네,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월 평균 21.1명, 그러니까 21명 정도인데요. 네. 7월에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휴가철이 장마철과 맞물려 있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빗길 교통사고 네. 위험이 크겠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에서 휴가철 또는 장마철에 발생한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늘었습니다. 또 이 장시간 운전 하면 졸립죠. 졸립죠. 더우면 또 졸려요. 네. 이런 졸음 운전도 사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전체 졸음 운전 사고 중에 20%가 7, 8월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제가 앞에서 폭우 경험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이 가시거리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차가 떠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기가 안전운전 의식 못하면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임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또 이제 그 부수적인 피해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거.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길 막히는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제2, 제3의 또 피해까지 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태풍 치고 이럴 때 제가 충주에 재판이 있어서 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또 직업 정신이 발동돼서 정말 죽기 살자로 갔어요. 네. 가니까 뭐 휴정이 돼 있긴 하는데요. 이 참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이 운전하다 보면 큰 잔재물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네. 많거든요. 아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로에서 사실은 사고 파편이라든지 아니면 잔재물 보는 거는 사실은 흔해요. 네. 저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쭉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뭔가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뾰족한 그 쇠 철심인가요? 그게 이제 제 타이어에 박혀 어머. 있어가지고 펑크 아이고.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럼요. 위험하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거는 뭐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거나 아니면 작은 잔재물들은 운전자가 사실 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이제 뭐 소방은 환자를 이송을 하고 또 경찰과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또 하죠. 그리고 또 레카차, 견인차라고 하죠. 그 파손된 차량만 끌고 가버리는데 네. 그 나머지 뭐 파손된 그 사고 현장, 도로 위의 잔재들 도대체 누가 그걸 처리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치워야 이게 돼요? 그거? 원칙적으로는 네. 교통사고 그 현장 처리 책임은 그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참 쉬운데요. 하지만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네. 특히 인명사고. 그 사고를 낸 당사자가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 현장을 의식을 했는데 네가 네. 치워라 할 수 예, 없잖아요. 지금 이런 네.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현장 처리를 기대할 수 없을 거고요. 또 그러면 그럼 그 도로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보통 뭐 시도, 국도, 지방도로 또 관리 주체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우는 분들은 환경미화.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고 있어요. 이 참 위험한 게 그 도로가 위험한데요. 환경미화원이 장비 이런 게 안전 장비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잔재물을 치운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사고 되게 많이 나는 예, 빙판길에 그런 미끄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 도로 분리하는 이렇게 봉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으깨진단 말이에요. 잔재물이 그쵸.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고 낸 사람이 내려서 치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치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내려서 그걸 치우는 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맞아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하고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거라기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네. 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그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고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사고 후 미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고 후에 일정한 조치, 그러니까 구호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다쳤고 뭔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으면 내려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수습을 하는데 뭐 조그만한 이제 접촉사고라든지 그래서 이제 잔재물이 떨어져 네. 있을 때는 그거는 내가 뭐 이렇게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현행 도로교통법 보면은 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뭔지 맞아요.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혼선과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필요한 조치, 이게 어떤 조치냐, 뭐 교통사고를 막는 거냐, 예방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거 해결할 법안이 하나 나왔죠. 네, 지금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규정에 네.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설하고요. 또 이제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지금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이거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서 이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요. 지난 5월 11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반 교통사고에서 치사율이 11.2%인데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62.4%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필요한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하한선을 설정하면서 좀 강력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필요한 조치가 규정이 되면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홍보가 돼야 같아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 조치만은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처벌도 가능하겠죠. 파편물 제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필요한 조치가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서 추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이 몸이 아픈 경우가 생기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플 때. 안내를 좀 네. 구체적으로 해줘야, 그리고 모든 운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법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고가 나도 뭐 잔재물이 저기 떨어져 있는 게 보이지만 내가 거기 가서 그거를 주워오는 게 더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는 선에서 이런 의무를 부담 지우는 거는 찬성인데 그러한 예외를 두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관련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이제 차를 버리고 네. 사라지는 운전자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음주운전이 처벌이 강합니다. 나중에 차라리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뭐 특가법이라든지 다른 걸로 처벌받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네. 휴가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16건, 평균에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낮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려 13%나 증가해서 사상자 발생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사고의 위험을 떠나서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결국 이 지금 음주운전 얘기는 진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많이 처벌도 했어요.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하는데 그럼에도 한 해 23만 건이 적발이 되고요, 평균. 그리고 50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또 재범률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음주운전을 딱 눈 감은 채로 흉기 딱 들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랑 별반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재범률이 높은 거는요. 이거 한번 내가 걸려봤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는데 이거예요. 그냥 맞아요. 벌금 내고 끝났는데 이러니까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엄벌.
정말 엄벌과 정말 그 단속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설마 내가 걸리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가던 길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을 거다. 단속은 괜찮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이거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것들이 좀 인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진짜 저는 뭐 살인미수, 살인행위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저쪽에서 술 취해가지고 와서 날 들이박으면 그거는 사실은 못 피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3회도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회를 3번이나 주다니. 번에. 네. 단 한 번의 기회도 용납해서는 안 원아웃.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번째 걸렸을 네. 때부터 이제 차등을 둬서 처벌을 하자는 건데요. 작년 5월 11일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2번 위반한 경우에는 네.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2번째 걸렸을 때부터 엄벌하는 거죠. 야. 좋아요. 뭐 요새 대리운전도 있고 또 술 뭐 드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거는 정말 남의 생명과 신체를 뺏을 수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엄벌해도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번째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거는 지금의 그 3번째에서부터 엄벌을 하는 지금 현행의 조항으로는 이게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번째부터는 정말 봐주지 않는 이 개정안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하다. 네. 네. 저도 이제 숟가락 얹어서 찬성이고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대비해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의례적인 교육 말고요. 왜 담뱃값에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좀 혐오스러울 정도의 네. 유해성을 알리는 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붙어 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뭐 500몇 명이다 이런 피해 수치로는 사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좀 강력한 교육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도 뭐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인데 뭐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하고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리고 당신의 음주로 당신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전국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번 달 27일도 전국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단속 때문에 음주운전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자기하고 이 교통사고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생각나는데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이게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금지는 하고는 있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은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전거 음주운전 뭐 예방이 그게 되겠느냐, 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처벌하려는 그 발의안의 내용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2016년 10월 28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음주운전한다. 그러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음주 측정 단속이 나왔는데 네. 거부를 한다. 그러면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진 않네요. 네. 이게 저 지인의 어머님이 걷던 중에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야간이었고 네. 술이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분에 치인 거죠. 근데 또 왜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는 낙상 피해가 좀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골절이니까요. 엄청 황당하다 이러는 걸 토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전거도 술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되는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자전거를 운전해가지고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술 같아요. 먹고 걷는 것도 안 되지. 안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이 자전거 관련 법안을 살펴볼 때 이 자전거 사고도 차 못지않게 정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자전거라고 해서 음주에 대해서 간대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 미끄럼 방지 의무 이거 생겼고요. 기억나죠. 예, 이거 네. 미끄럼 방지 조치 안 하시면요 범칙금 3만 원 부과됩니다. 또 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요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만약에 미착용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저는 무조건 뭘 타든 간에 매거든요. 뒤에 네. 앉아서 택시 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운전할 때 항상 벨트 맸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맞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앵커하고는 제가 몇 번 택시를 같이 타는데요. 뒤에 타면은 항상 먼저 안전벨트를 습관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왜 처음에 몇 년 예전에 혼자 살라 그럽니다. 왜? 저 예전에 이제 그 조수석에 안전벨트 의무화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막 맞아요. 이랬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게 다 습관화가 되니까 조수석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 안 매면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느낌이. 네. 이렇게 전 좌석에 안전벨트 의무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습관화가 되면 어느 순간 안 매면 이상한 이상하다. 이런 네.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 전자석 안전띠 착용은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시행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이제를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카시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카시트 많이 이제 규정대로 장착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만 해도 또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바람을 쐬며 이렇게 가는 네. 걸 종종 봐요, 사실은. 근데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많은 거 이해는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을 때마다 제가 다 불안해지는 약간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정말 양 변호사 말처럼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지어 반려동물을 안고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너무 봤거든요. 위험해요. 뭐 주차요금 지불하려고 차창을 딱 내렸는데 반려동물이 밖을 보고 있거나 아니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운전하시는 분이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게 느릴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 심지어 이 강아지가 옆에 앉아 있다가 운전자한테 달라드는 것도 봤어요. 너무 달라들면 사실은 놀랄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이 아이 태울 때도 카시트를 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아니면 반려동물도 카시트를 좀 착용해서 안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되죠. 어디를 어떻게 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이렇게 묶나? 이렇게 묶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전 조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요즘에 반려동물 카시트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어쨌든 생명체니까 얘들도 차 탈 때는 어쨌든 고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금 한 대로 반려동물이 돌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맞습니다. 운전자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이런 산만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실제로 내가 한 시속 60km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살짝 보는 1초 살짝 보는 거 요게요 눈 감고 16m 운전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잠깐 애완견을 살짝 봐도 나 눈 감고 운전한 거랑 똑같거든요. 실제로 사고 난 걸 보니까요 이렇게 그 운전석으로 뛰어든 강아지 아까처럼 네. 네, 네. 운전석으로 뛰어든 강아지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친 사고부터 해서요 뒷좌석에서 이렇게 넘어온 강아지 때문에 마주오던 승용차, 그러니까는 중앙선을 접었겠죠. 마주오던 승용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3명이 다치고 아이고. 그 반려견도 죽는 아이고.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 반려동물을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차량 종류에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 위반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1,055건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2014년에는 226건입니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단속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건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내 품에 안고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도 사실 한계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장치 없이 그 반려동물이 같이 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마땅한 딱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게 한계인 거죠. 네.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 케이지, 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으면 최소 22유로에서 최대 75유로, 하나로 따졌을 때 한 3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의 네.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영국도 반려동물을 좌석에 이제 고정시키지 않은 경우에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기도 좀 어렵대요. 자기가 조치를 제대로 안 한 네. 거니까. 또 미국도 하와이나 매사추세츠 같은 9개 주에서는 이미 이런 관련 법이 법제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장이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반려동물하고 함께 휴가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더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다 있네요, 법안이. 그러네요.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요, 동물용 상자 같은 이런 것에 반려동물을 넣어서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안전띠 같은 것을 사용해서 좌석에 그 반려동물을 고정시키는 등 이렇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동승한 동물의 안전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요. 작년 12월 8일에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상자를 해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놓는다. 상자에 넣어서 네. 바닥에 바닥에 내려놓거나 내려놓든지 아니면 고정을 또 한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이 위반했을 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법적으로는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 네. 당연히 카시트 착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하니까. 근데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필요한 조치 아닐까 싶거든요. 또 하나 이렇게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그 분들 중에서는 정말 반려동물을 맡길 데가 없어서 또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예.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들이 또 멀미를 또 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휴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맡길 곳이 없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어떤 반려동물들을 잘 맡길 수 있는 그런 관련 산업들도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행자나 아니면 운전자, 특히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이 교통 관련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네. 신호등의 노란불은 건너라는 거다, 멈추라는 거다? 모르겠어요. 멈추라는 겁니다. 노란불이다! 달려가면 안 빨리 됩니다. 진입했을 뛰어야 때는 진입했을 때 네. 빨리 나가야죠. 그렇죠. 네, 물론 진입을 진입을 이미 했으면. 했을 경우는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노란불이니까 빨리 밟아야지? 이건 절대 안 아니거든요. 된다. 네. 제가 최근에 이 로마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차가 너무 쌩쌩 달려요. 네. 도대체 여기 어떻게 건너라는 거지 했더니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길을 건너려는 사람은 일단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고 운전자를 향해서 눈을 보냅니다. 눈빛을. 그럼 멈추더라고요. 나 건넌다. 네, 이거네요. 보행자 중심의 어떤 교통 체계,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동을 돕기 위한 도구니까 좀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를 배려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신호랑 정지선만 잘 지켜도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한 적 많거든요. 근데 뭐 또 노약자라든지 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도로교통제도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연히 더 요구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보행자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그 스몬비 우리가 얘기도 네. 했지만 그냥 이어폰으로 귀 막고 핸드폰은 여기 딱 눈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막 건너시는 위험해요, 분들 진짜. 정말 위험한데요? 많아요. 진짜
진짜 너무 위험해요. 많아요. 그래서 좀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네. 보행자도 그런 거는 스스로 적어도 길 건널 때만큼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행자 말씀하셔서 한번 보니까요.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로 하루에 157명이 입원을 하는데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의회입니다. 1위가요. 압도적으로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가 67.2%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도가 7.9%니까 우리나라 횡단보도 시스템이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명이 건너가고 있으면 모든 차가 서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빵빵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정도로. 근데 결국 이 법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정지선을 막 침범하기도 하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이 법 때문에 보행자보다는 차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위반한 건 아닌데 내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끽 쓰는 거예요. 네. 놀란 경우. 놀라죠. 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는데 아이들 통학로에도 보행로가 확보 안 된 경우 있다. 애들이 맞아요. 막 차들이 다니는데 사이를 뚫고 막 등교하는 경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교통체제 좀 보행자 배려 잘 안 된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적인 예가 또 이런 예예요. 내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보면서 기다리는데 파란불이 딱 됐어요. 건너려고 봤는데 내 앞에 차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자기가 빨리 가야 될 생각만 하지 그렇죠.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건널 생각은 안 하고 안 있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레이저를 쏘면서 지나가죠. 번호를 보면서. 네. 저는 뭐 운전자임과 동시에 보행자이기도 한데 사실 교통체계가 좀 운전자 중심으로 좀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보행 신호가 너무 짧고 그리고 뭐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횡단보도 설치 등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국회 앞에 횡단보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요. 제가 여자인 제가 구두를 신고 뛰어가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신호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저는 마인드가 운전자 위주의 마인드로 네. 이거 시험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보행자 위주로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보행자가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차가 그냥 보이면 멈춰야 되고 그렇죠.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기 전에 그 횡단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너려면 보행자가 이렇게 눈치 보고 맞아. 팍 뛰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차가 막 가까이 오면 되게 미안해지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저만 뛰어요. 아무도 안 뛰고 그렇죠. 차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만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식도 참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 법도 도로교통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규정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본인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도로는 한정됐지만 수년째 우리 차량은 계속 늘어가지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를 운전하는 네. 게 나 빨리 가고 싶은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이 아무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야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가는데 장애물처럼 이제 인식한다라는 연구소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극복 대상이다. 그렇죠. 네. 또 이 제재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우선 그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구류, 과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서 7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는 것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고요. 또 인명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발의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군요. 당연히 네. 있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해서 이 범칙행위 특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특례에서 제외를 해서 원칙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작년 9월 4일에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의식 또 운전자의 운전 시민의식이 더 성숙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통 안전에 있어서 운전자만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행자들도 한 번씩 무단횡단 뭐 이런 거 하자. 아, 저만 하나요? 이거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안 해야죠. 네. 좀 있지 않나요? 양선 기자님? 저번에 제가 본 것 같은데. 후다닥 뛰어가는 거 본 것 같은데.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뭐 한 번쯤 해보는 게 이 무단횡단인데 네. 이게 얼마나 사고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016년 기준으로 14,7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9명으로 하루에 약 2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고 있네요. 네. 이 무단횡단이라는 게 사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 가해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량 운전자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다. 라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자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전에는 보행자가 이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방 주시음 위반이라고 그렇죠. 했죠. 근데요, 네. 요새는 약간 시각이 좀 변해서요.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발견해도 내가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로 판결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이라고 할 경우 사고 당시에 따라서 보행자의 책임이 100%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계속 변경되고 있고 예상할 수 없던 운전자 예상할 수 없던 사고라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보행자의 100% 과실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네. 사실은 그 교통안전법 체계가 자동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횡단이 있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법에서 정한 그 횡단보도 이외의 곳을 건너면 무단횡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길을 건넌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데나 건너도 되니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 길로도 뭐 스스럼 없이 막 왔다 갔다 건너 다니고요. 우리에게는 무단횡단이 있지만 그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네. 이런 아무데로나 막 길을 건너는 영국의 보행자 사망률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독일을 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독일에 가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요. 아주 짧은 구역에도 50m 정도인데도 횡단보도 2개씩이나 있고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물어봤어요. 독일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독일인데 제 친구한테 유동인구하고 보행자 동선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우리 네. 설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보니까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이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에는 100m고요. 그 외 도로는 200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90m고요. 네. 가까운 일본은 100m입니다. 이제 도로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좀 우리는 좀 여기와는 거리가 뭐네요, 멀죠. 많이 우리는. 이게 설문조사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지난 1월에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바를 보면은 무단횡단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가 멀어서 무단횡단을 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좀 좁아지면 이런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데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요 100m로 규정을 해서 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으로요. 지난 5월 23일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딱 저희 사무실 앞에 이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그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이 두 번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유혹이 많이 생기긴 해요. 사실은 좀 100m 단위로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하면 또 쓰고
맞아요. 만약 이게 횡단보도 간격이 줄어들면 무단횡단이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횡단보도가 너무 많으면 솔직히 정체가 너무 돼요. 그래서 정체되죠. 마냥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유동인구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에 맞게 횡단보도 설치의 그 빈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없는 곳 해서 조금 차등을 둬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독일처럼? 싶어요. 네. 그렇죠. 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 분리대를 좀 설치해가지고 아예 무단횡단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뛰어넘어요. 네. 이렇게까지 또 무단횡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참 큰일인데요. 또 이제 차량 제한 속도를 좀 확연히 낮춰서 좀 단속을 한다거나 아예 영국처럼 좀 우리 인식을 바꿔가지고 무단횡단을 인정하는 아하. 방식까지도 다 좀 열어놓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적절하냐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 관련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보복 난폭 운전자요. 네. 이런 운전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이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분들이야말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외돼 있어서 이거 너무 제도가 너무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네. 이 특별한 교통 안전 의무 교육 대상에 보복 운전자, 운전자. 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2월 16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요. 아, 이 보복, 난폭 운전 정말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휴가철에 기분 좋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됐을 때도 교육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피해를 입힐지를 생각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객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좀 실제화시켜서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면 사실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자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감을 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각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네. 네. 사실 2016년부터 이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이게 다 사실 이 같은 제재를 한다는 게 재발에 막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처벌이 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뭐 보복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지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새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들리는 곳이 있죠. 휴게소. 휴게소에 안내 표지판이 바뀐다고요?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가요. 그 만나면 반가운 게 그 곧 뭐 몇 킬로 앞에 5km? 휴게소가 네. 있다라고 네. 있는 거 반갑잖아요. 네. 근데 그 휴게소가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 안내 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숟가락과 이거 포크와 그 나이프인가요? 그러면 식당. 그럼 가면 거기서 밥을 먹을 수 네. 있구나. 뭐 주유소 표시가 있으면 거기서 주유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국토교통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시설이 신설되는 등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도로 표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로 표지 규칙과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을 했대요. 요새 이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4일부터요.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 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 시설 안내가 추가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 고속도로 방향 안내 표지 있죠. 방향 안내 표지에 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그리고 공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지실 것 같네요.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전기차, 수소차 이제 대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늘 전기차, 수소차 얘기할 때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표시를 해서 내가 여기 들렸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사실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불어서 수소차와 이 친환경차 연료 충전 시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환경을 위해서 이 전기 수소차 타는 분들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휴게소 표지판에 이 스푼하고 포크만 봐도 상당히 우리가 설레잖아요. 먹고 싶어요. 네.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표지판에 이렇게 번개무늬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숙지시키는 신안경차 이런 거 타는 사람도 있구나 충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도 더불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휴가철 얘기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어땠습니까? 이 도로교통법이 사실 우리의 그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네. 사실 이걸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또 개정은 뭐가 개정인지 잘 모르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운전자들이 반드시 받아보는 거. 뭐가 있죠? 보통 뭐 자동차세 내라, 뭐 세금고지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을 준다든지 아니면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 보험 어떤 뭐 계약서나 아니면 보험 안내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정비소 많이 가잖아요. 정비소에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부착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가끔 이제 그런 거 누가 보내주자 그런 거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중에. SNS에 뭐 올해부터 바뀌는 바뀌는 도로교통법 네. 그거 없으면 우리 또 퍼날라 주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참 자동차 고지서나 이런 데 있으면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문자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문자 막 5개, 6개씩 네네. 오잖아요. 네. 외교부에서. 그걸 보면서 여기 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SNS 홍보가 가장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각 세대별로 사실 소구하는 미디어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체에 맞게끔 좀 홍보 방식을 다 개선을 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운전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행자도 이 법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행자로서 알아야 될 법안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해줬으면 좋겠고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입법 소식 물론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 돼요, 네. 사실. 네. 요거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유용한 입법 정보는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고안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휴가철 관련해서 교통 안전 얘기를 나누는데 즐거운 휴가철이 되려고 그러면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부터 지키는 기본이 모이면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